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은 찬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가는 고요한 동네가 있었어요. 산들은 아직 흰 눈을 얇게 덮어쓰고 있었지만 골짜기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봄 기운을 머금은 듯 조금은 경쾌하게 들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작을 패고 아낙네들은 꽁꽁언 냇가에서 방망이 소리를 내며 겨울 빨래를 두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가올 봄을 묵묵히 준비하던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높은 자리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검은 기와와 단단한 목재, 기둥은 이 집안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이 집에는 서우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3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머나먼 한양 땅으로 떠난 정혼자를 기다리며 그의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이 큰 집을 꿋꿋이 지켜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새벽 정갈한 마음으로 정화수를 떠다 장독대 위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우의 정혼자 민준 도령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수재였습니다. 글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비단결 같아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3년 전 이른 봄, 민주는 서우와 늙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꼭 장원 급제하여 이 집안을 일으키고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맞이하겠소. 그의 눈빛은 굳은 다짐으로 빛났고 서우는 그런 그를 믿으며 두 손을 모아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듯한 기이한 모양새의 가지들은 매년 이른 봄이면 그 누구보다 먼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곤 했지요. 이 매화나무는 민준 도령의 가문에게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민준도 령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그는 이 늙은 매화나무 아래서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라며 작고 섬세한 매화 모양의 은비녀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서우야, 이 매화나무가 3번 꽃을 피우기 전에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이 비녀를 내 몸이라 생각하고 부디 나를 기다려 주시오. 서우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그 매화 비녀는 단 하루도 서우의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봄, 매화는 붉게 피었다졌습니다. 서우는 이제 2번 남았구나 생각하며 꿋꿋이 기다렸습니다. 2번째 봄, 매화는 더욱 붉고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서우는 이제 한 번만 더 피면 도련님께서 오시겠지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매화가 지고 난 후 한양에서 간간히 오던 민준의 소식마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서찰을 전해주던 인편도 더 이상 이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서우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삼월이 코앞이었습니다.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는 3번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 끝마다 파탈만한 붉은 꽃망울들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단단하게 맺혀 있었지요. 바로 3번째 매화였습니다. 약속의 마지막 해, 마지막 봄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우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면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달빛 아래 선 매화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매화 비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비녀를 보고 있자니 떠나던 날 민준 도령의 그 굳건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아니야.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서우는 매일 밤 닳고 다른 그 비녀를 깨끗한 천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기다림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민준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아이고 서우 아가씨 고생이 많네. 민준 도령은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라며 위로를 건네던 이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위로 속에는 동정 어린 시선과 의구심이 함께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서우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고 집안을 돌보시던 늙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글쎄, 벌써 3년째라지 뭐야. 한양 가서 소식 끊기면 열의 아홉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쉿, 누가 듣겠네. 그래도 서우 아가씨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될 분을 모시고 있는데 민준 도령이 복이 많은 거지. 복은 무슨? 저러다 꽃다운 청춘 다 보내고 과부 아닌 과부 신세 되는 거 아닌지 몰라. 이런 말들은 바람을 타고 담을 넘어 서우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그때마다 서우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더욱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서우는 민준의 늙은 어머니 방에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모는 힘겹게 눈을 뜨며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우리 민준이 소식은 없느냐? 서우는 차마 소식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곧 봄입니다. 마당의 매화가 꽃망울을 맺었더군요. 도련님께서도 곧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오실 겁니다. 어서 이죽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서우의 목소리는 애써 덤덤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서우의 거짓 위로를 아는지 모르는지 힘겹게 죽을 몇 술 뜨다가 다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 콜록. 내가 저 매화나무 세 번째 꽃 피는 건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우리 민준이 얼굴이라도 한번. 노모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서우는 황급히 노모의 등을 쓸어내리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약한 말씀 마세요. 도련님 오시면 서운해 하십니다. 제가 내일은 읍내에 나가 어머님 기운 차리실 약재라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쌀독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집안 살림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떠나기 전 마련해두고 간 재산은 늙은 어머니의 약값과 3년의 세월 속에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서우는 자신의 혼수품까지 몰래 내다 팔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졌다거나 약값이 부족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지 이 기와집이 아니라 민준과의 약속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글쎄, 민준 도령이
한양에서 노름에 빠졌다더라. 아니야. 웬 기생한테 빠져서 재산 다 탕진하고 어디로 잠적했다던데. 어휴. 쯧쯧. 그러게 말이야. 서우 아가씨만 불쌍하게 됐지. 저러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몰라. 흉흉한 소문들은 살을 붙이고 부풀려져 마을 전체를 떠돌았습니다. 서우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손에 쥔 매와 비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우는 잠자리에 든 노모의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들이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조각달이 외롭게 떠 있었고 달빛은 늙은 매화나무의 검은 가지들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나무 밑동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나무의 거친 껍질에서 어쩐지 모를 위안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매화, 어르신, 당신은 아시지요? 그이가 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가지 끝에 매달린 수천 개의 꽃망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를 어느 날, 이 꽃망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붉은 꽃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서우에게 희망의 증표인 동시에 약속의 끝을 알리는 두려운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저 꽃들이 만개하고 또다시 속절없이 지고 많은 그 순간까지도 민준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서우는 차가운 바람에 붉어진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년의 기다림, 그 마지막 고비에 서 있는 그녀였습니다. 도련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 번째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부엉이가 부엉, 엉우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려오는 그런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서서 꽃망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다시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서우는 화들짝 놀라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어. 아직 약속의 시간은 남았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삐걱거리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고요한 기와집에 폭풍우를 몰고 올 뜻밖의 손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준 도령이 환하게 웃으며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만개한 붉은 매화꽃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그는 서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기쁜 마음에 그 손을 잡으려던 순간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 모든 꽃잎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모습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서우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귓가에는 세찬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했습니다.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위한 탕약을 정성껏 다리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서우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이 집을 그리고 어머님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도련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불던 바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붉은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성급한 꽃망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서우는 탕약을 들고 노모의 방으로 가기 전 잠시 매화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끝에 맺힌 가장 튼실한 꽃망울 하나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피어다오. 내 정인이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닿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잦아들고 햇살은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우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낯선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늦은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녹지 않은 잔설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질척한 마당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채 녹지 않아 질척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없었던 참으로 무례한 방문이었습니다. 서우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루 끝으로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친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하인 몇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순식간에 마당 전체를 훑어보았고 이윽고 마루에 서 있는 서우를 발견하곤 쯧 하고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 주인 어른의 먼 친척되는 옥시라 하오. 어서 길을 비키지 않고 무얼 하느냐. 옥시 부인은 서우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흙 묻은 신발 그대로 성큼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데려온 하인들 역시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짐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를 갖춰 물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민준 도련님께서는 지금 한양에. 옥시 부인은 서우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한양에 간 건 나도 아네. 헌데 그 녀석이 큰 사고를 쳤다는 건 모르고 있었나. 보지,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서찰 하나를 꺼내 서우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민준이가 보낸 편지요. 한양에서 큰 노름빚에 휩쓸려 야반도주를 했으니 뒤실을 나에게 맡긴다고 똑똑히 적혀 있지. 쯧쯧. 집안 망신이다. 옥시의 목소리는 낭낭하게 울려 퍼져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릴 듯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늙은 노모가 기침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무슨 소란이냐. 옥시 부인은 노모를 발견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바로 민준이의 칠촌 고모 뻘되는 옥시입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녀는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듯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서우는 옥시가 내민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체는 민준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빚쟁이들을 피해 몸을 숨겼으며
이 집과 모든 재산을 옥시 부인에게 맡겨 처분하게 한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서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옥시는 서우의 손에서 편지를 거칠게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거짓이라니, 이 어미의 유품까지 걸고 쓴 편지를 감히 의심하는 게냐. 내년이 뭔데 이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야. 그녀는 서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하, 네가 바로 그 정혼자라는 처녀로구나. 혼례도 치르지 않고 3년이나 남의 집에 눌러 앉아 있으니 네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 옥시의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서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옥시는 그날부터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한 일은 곳간 열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살림을 제가 맡기로 하였으니 어서 곳간 열쇠를 내어 주십시오. 저런 근본도 모르는 처녀에게 맡겨두었으니 쌀이 제대로 남아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노모는 옥시의 기세에 놀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우가 관리하던 열쇠 꾸러미를 옥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시는 쌀독을 확인하고는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쌀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동안 저 처녀가 살림을 얼마나 헤프게 했으면. 쯧쯧. 이러니 민준이가 밖에서 빚을 질 수밖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엌을 넘어 마당, 그리고 담장 바구물가까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옥시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고 그녀가 데려온 하인들도 옆에서 거들며 서우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시는 늙은 노모의 방을 차지하고는 서우에게 춥고 곰팡내 나는 것체에 작은 방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혼자라 해도 혼례 전이니 엄연이나 마니냐. 어찌 감히 안채에 머무르려 하느냐. 꼴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서우는 자신의 짐이라곤 할 것도 없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3년간 정들었던 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차가운 거체의 방바닥에 앉아 있으니 뼈마디까지 시린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옥시의 모욕적인 언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우를 마주칠 때마다 근본도 없이 굴러들어온 년, 남자 잡아먹을 상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마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나이만 먹고 있으니 어디 쓸모가 있겠나. 차라리 읍내 부유한 늙은 상인에게 첩으로라도 보내서 민준이 빚이라도 갚게 해야지. 그게 전연이 이 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끔찍한 소문은 우물가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이제 서울을 동정하는 대신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민준 도령이 노름빚 때문에 야반도주했다지 뭐야. 그 빚 때문에 서우 아가씨를 늙은 상인에게 첩으로 보낸다는 말도 있더라. 어머, 어머 정말이야. 쯧쯧. 팔자도 기구하지. 그러게 혼례도 안 올리고 남의 집에 눌러 앉아 있을 때부터 알아봤지. 사람들의 입방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서우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늙은 노모는 옥시가 매일같이 가져다주는 기운 차리는 약이라는 것을 마신 뒤로 잠만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의식마저 흐릿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우가 방에 들어가려 하면 옥시는 어르신 편히 쉬셔야 하니
내년은 접근도 말거라라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서우는 민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버텨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도 서우는 차가운 거체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로는 스며드는 외풍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문틈으로 이웃집 순덕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평생을 이 집안과 이웃하며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서우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울음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할머니는 서우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창밖의 매화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저 매화나무를 보거라. 저 나무가 수백 년을 저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겨울이 아무리 춥고 모질어도 결국 봄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서우는 눈물 젖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오직 서우에게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저 옥시라는 부인 곁을 잠시 스쳤다네.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 치맛자락에서 아주 독한 약재 냄새가 나더구나. 그건 한양 같은 큰 도시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하고 독한 냄새였어.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서우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옥시가 노모에게 매일 다려바치는 기운 차리는 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서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네가 믿는 그 도령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네가 이 집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알겠느냐? 순덕 할머니의 말은 서우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따끔한 경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밤중에 늙은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어서 불 끄고 쉬거라. 하지만 잠들지 말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거라.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서우의 마음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서우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간직해두었던 매와 비녀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도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아니, 돌아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이 집을, 그리고 어머님을 지켜야 해. 그녀는 비녀를 머리에 단단히 꽂았습니다. 그것은 민준과의 약속이자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지 끝에 맺힌 꽃망울들은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매화 어르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저 옥시 부인의 거짓을 밝혀낼 힘을 주십시오. 서우는 더 이상 나약한 기다림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쇠처럼 단단해져 갔습니다.
옥시 부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곳간의 곡식을 몰래 빼돌려 읍내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을 불러 내년이 살림을 엉망으로 한 탓에 곡식이 다 썩어버렸으니 오늘부터 내 밥은 반으로 줄인다라며 대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인들마저 서울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서우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옥시는 읍내에서 가장 큰 비단 상인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안채에 있던 값비싼 병품과 자개장롱을 가리키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망해가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들이지. 헐값에라도 넘길 테니 당장 가져가시오. 서우가 놀라 뛰어와 막아섰지만 옥시는 하인들을 시켜 서우를 끌어내고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이 집안의 기물을 팔아 민준이 빚을 갚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서는 것이냐. 서우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 기물들은 민준의 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을 팔아넘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약재 냄새, 독한 약재 냄새. 순덕 할머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우는 옥시가 노모에게 탕약을 바치는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옥시는 자신이 데려온 하인 외에는 아무도 부엌에 들이지 않고 직접 약을 다렸습니다. 서우는 창고의 작은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저 여자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저 탕약에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을 거야. 그녀는 갇힌 몸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옥시가 상인과 흥정하는 소리, 기물을 밖으로 내가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서우는 옥시의 치맛자락에서 나던 그 독한 약재 냄새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서우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갇힌 채 밖에서 들려오는 옥시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가구들이 끌려나가는 둔탁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민준 도령의 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물건들이 낯선 상인들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표출할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말씀처럼 눈과 귀를 열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3년간의 기다림과는 또 다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날이 저물고 나서야 옥시의 하인 중 하나가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옥시의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하인 개인의 작은 동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우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안채의 대청마루는 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옥시는 만족스러운 듯 비싼 비단 방석에 기대 앉아 하인들이 가져온 저녁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발견한 옥시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꼴 좋다. 아직도 이 집이 내 집 같으냐. 어서 가서 내년이 먹을 밥이라도 챙겨 먹든지 하거라. 옥시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골적으로 늙은 노모의 방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기운이 없으신 것은 저 음침한 방 때문이야. 내가 보살펴 드려야 하니 당장 어르신의 방을 이한 채 가장 좋은 방으로 옮겨야겠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옥시 자신이 가장 따뜻하고 넓은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흐릿한 노모를 춥고 볕도 잘 들지 않는 거체에 작은 방으로 거의 내쫓다시피 옮겨버렸습니다. 서우는 어머님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옥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운 차리는 약이라며 탕약을 달여 올렸지만 노모는 그 약을 마신 뒤로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고 헛소리를 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서우는 순덕 할머니가 말했던 그 독한 약재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든 그 약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옥시는 자신이 데려온 하인들 외에는 부엌 출입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서우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옥시가 약을 다리고 난 뒤 미처 치우지 않은 약탕기 주변에는 약재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찌꺼기를 몰래 조금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거체의 희미한 등불 아래 서우는 찌꺼기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분명 독한 풀 냄새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비릿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운을 돋우는 약재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서우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옥시는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것을 넘어 이 집의 주인을 서서히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을 구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약재 찌꺼기만으로는 옥시의 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우의 머릿속에 옥시가 유난히 아끼며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그녀가 한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붉은색 괴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옥시는 읍내 상인들을 또다시 불러들일 준비를 하며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를 서성이며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다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빨래를 널고 있는 서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머리에 단정하게 꽂혀 있는 매화 비녀를 보았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햇빛에 반짝이는 그 비녀는 비록 소박했지만 세공이 무척 섬세하고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옥시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쭈, 저것 봐라.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지내는 주제에 머리에는 웬 비싼 은비녀를 꽂고 있네. 옥시가 서우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집안은 망해가는데 너 혼자 고운치장이나 하고 있을 셈이냐. 당장 그 비녀 일이 내놓지 못해. 옥시는 다짜고짜 서우의 머리에 손을 뻗어 비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우는 놀라서 뒷걸음질치며 필사적으로 옥시의 손을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서우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이 비녀는 민준 도령의 어머니 유품이자 두 사람의 3년 약속이 담긴 전부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빼앗겨도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우의 완강한 저항에 옥시는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버티는 것이냐. 당장 내놓으라니까. 두 여인의 거친 실랑이가 마루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옥시는 서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서우는 비녀를 지키기 위해 옥시의 팔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옥시가 서우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서우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마루 한쪽에 놓여있던 옥시의 붉은색 괴짝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낡은 잠금 장치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괴짝의 뚜껑이 활짝 열리며 안의 물건들이 마루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화려한 비단 조각들과
값비싼 놀이개 몇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터지며 그 안에서 편지 뭉치 여러 개가 굴러나왔습니다. 옥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안 돼. 옥시는 비명을 지르며 편지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우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쏟아진 편지들 중 하나. 가장 위에 있던 편지 봉투에 쓰인 이름은 분명 서우 아가씨였습니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그 편지 하나를 낚아채 품속으로 숨겼습니다. 내 인연 감이 어딜. 옥시가 서우의 멱살을 잡고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편지 뭉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힌 약재 목록처럼 보였습니다. 옥시가 그것을 발로 밟아 숨기려 했지만 서우는 재빨리 몸을 굴려 그 종이마저 낚아챘습니다. 옥시는 이성을 잃고 서우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당장 내놓지 못해. 하지만 서우는 뺨이 터질 듯한 아픔 속에서도 손에 쥔 두 장의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의 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도련님의 편지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서우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다시 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괴짝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려 했다. 당장 전연을 거쳐 창고에 다시 가두어라. 내일 읍내 상인들이 오면 전연을 노비로 팔아버릴 것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서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우는 끌려가면서도 품속의 편지와 약재 목록을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여전히 매와 비녀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덫에 창고에 갇힌 서우는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창고의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그녀는 먼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민준 도령의 글씨체였습니다. 옥시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거친 필체와는 전혀 다른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서우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는 꼬박 1년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노름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옥시 집안의 비리를 목격하고 그것을 고발하려다 도리어 그들의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옥시 집안 사람들이 고향집을 노리고 있으니 부디 서운이가 어머니를 지키고 집을 지켜다오. 나는 반드시 이 모든 누명을 벗고 돌아갈 것이다. 내가 보낸 인편과 돈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옥시가 그동안 민준이 보낸 모든 편지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던 것입니다. 서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한양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우는 눈물을 닦고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우의 예상대로 약재 목록이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약재상에서 구입한 약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가장 마지막에 적힌 생소한 이름의 약재. 그것은 소량으로는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지만 오래 복용하면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초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옥시는 민준 도령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이 집안의 대를 끊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옥씨는 내일 아침 읍내 상인들을 불러 이 집문서마저 팔아넘기려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서우는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우는 창고의 낡은 나무벽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매와 비녀를 빼어들었습니다. 3년간 희망의 증표였던 비녀는 이제 그녀의 탈출을 돕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녀 끝으로 흙벽을 파내고 썩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살려야 해.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서우는 편지와 약재 목록을 다시 한번 품속 깊이 숨기고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구멍 밖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옥시와 하인들은 안채에서 술판이라도 버리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어둠을 틈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 순덕 할머니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치 서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잠들지 않고 등불을 켜둔 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우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모든 증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의 진짜 편지, 그리고 옥시의 독약이 적힌 약재 목록. 순덕 할머니는 약재 목록을 찬찬히 읽어내려 가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더 악독한 것이었구나. 서우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이면 옥시가 이 집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입니다. 어머님도 위험합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순덕 할머니는 서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지금 당장 관하로 달려가도 저 교활한 여자를 이기기 힘들다. 증거가 있어도 저 여자는 돈으로 입을 막을 게야. 순덕 할머니는 잠시 창밖 서우의 집마당에 있는 거대한 매화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옥시가 상인들을 부른 그 시간에 맞추자꾸나.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일 아침 저 늙은 매화나무에서 기어이 첫 꽃 한 송이가 필 것이다. 그것이 신호다. 진실은 가장 맑은 아침 햇살 아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밝혀져야 하는 법이지. 할머니는 서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옥시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창고로 들어가.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라. 내가 밤새 마을 촌장님과 어르신들을 모아두마. 내일 아침 옥시가 집문서를 내미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 집 대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순덕 할머니의 계획은 단호했습니다. 서우는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창고 바닥에 다시 몸을 웅크린 서우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진실이 담긴 편지가,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3년간의 기다림보다 더 뜨거운 복수와 정의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매화나무는 세 번째 봄에 첫 꽃을 피워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겨울의 한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잿빛에서 점차 맑은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차갑게 식었던 창고 안으로 새벽의 한기가 스며들었지만 서우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순덕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밖에서 옥시 부인의 거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와 낯선 사내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상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어험, 이 집이요. 들어가서들 보시오. 겉은 이래도 속은 제법 튼실한 물건들이 많으니 옥시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시가 상인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시의 발걸음은 마당 한가운데서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텅 빈 마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의 촌장님과 수염이 희끗한 마을 어른들 몇 분, 그리고 그들 곁에 꼿꼿하게 서 있는 순덕 할머니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옥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촌장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읍내 손님들을 모시느라. 촌장은 옥시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묵직한 시선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시 부인, 그 집 매매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시고 저것 좀 보시오. 촌장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간밤에 모진 추위를 이겨낸 늙은 매화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서 기적처럼 붉은 꽃망울 하나가 수줍은 듯, 그러나 당당하게 첫 꽃잎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약속의 매화였습니다. 그 꽃송이는 맑은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핏방울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겉에 창고의 낡은 문이 열리며 서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샘과 추위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3년간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매화 비녀가 굳건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옥시는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할 서우가 나타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하여 거기에. 여봐라. 전연을 당장 끌어내지 못하고 하지만 옥시의 하인들이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서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촌장과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옥시와 상인들을 가로막듯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집은 팔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옥시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것이 미쳤구나. 내년 따위가 뭔데, 감히 촌장님. 저 근본 없는 처녀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저것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서우는 옥시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촌장님께 정중히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이 밤새 지켜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여기 2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서우는 옥시가 처음 가져왔던 가짜 편지와 자신이 괴짝에서 찾아낸 민준 도령의 진짜 편지를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옥시 부인께서는 이 편지를 내밀며 도련님이 노름빚으로 도주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의 글씨체를 부디 비교해 주십시오. 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두 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곁에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 이것 참. 글씨가 판이하게 다르구먼. 옥시가 내민 편지는 날카롭고 거칠었지만 서우가 내민 편지는 힘이 있으면서도 단정한 민준 도령 특유의 필체가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옥시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녀석이 급하게 쓰느라. 서우는 옥시의 변명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옥시의 괴짝에서 나온 나머지 편지 뭉치 전부를 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옥시 부인이 지난 1년간 숨겨왔던 도련님께서 저와 어머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서우가 편지 뭉치를 쏟아내자 옥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다, 저것은 모함이다. 하지만 편지 봉투에 적힌 어머님 전상서, 서우 아가씨께라는 글씨들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종이 한 장, 옥시의 약재 목록을 펼쳐들었습니다. 옥시 부인은 매일 어머님께 기운 차리는 약이라며 탕약을 달여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 목록을 보십시오. 서우는 종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약재는 사람을 서서히 잠들게 하여 오래 복용하면 결국 숨을 거두게 만드는 무서운 독초입니다. 어머님의 병세가 날로 악화된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독약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시는 이제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옥시가 서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근본 없는 것이 감히 나를 모함해 주거라. 옥시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서우의 뺨을 갈기려 했습니다. 서우는 피할 생각도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는 게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순덕 할머니가 옥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비록 늙고 야윈 몸이었지만 순덕 할머니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물을 탐낸 것도 모자라 어른의 목숨까지 헤아려 들어 내년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옥시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시가 데려왔던 하인 중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던 사내 하나가 그만 겁에 질려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인은 울며 불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민준 도련님의 편지를 불태우라 명하셨고 저 약재도 마님이 한양에서 구해오신 것이 맞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곧 돌아오실 거라고 그 전에 이 집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절박한 고백은 옥시의 죄를 확정짓는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옥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마당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혼란을 가르는 다급하고도 애절한 목소리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서우야, 무사한 것이냐. 굳게 닫혔던 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고 웬 사내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3년의 세월에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그 올곧은 눈빛과 굳건한 기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화려한 관복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도포 차림의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의 참혹한 광경과 눈물 범벅이 된 서울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그는 촌장과 어르신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바닥에 주저앉은 옥씨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부인, 아니, 옥씨 집안의 죄인, 당신의 죄가 이리도 깊을 줄이야. 민주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옥씨 집안이 나라의 녹을 훔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민준이 그것을 고발하려다 도리어 그들의 계략에 빠져오게 갇힐 뻔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피해 증거를 모으고 편지를 보내느라 소식이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이 아침 햇살 아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옥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촌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묶어라. 그리고 하인 놈들과 함께 관하로 압송하시오. 이런 흉악한 자를 우리 마을에 발붙이게 할 수는 없지. 옥씨를 데려왔던 상인들은 이미 낌새를 채고 주랭랑을 친 뒤였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달려들어 옥씨와 하인들을 밧줄로 묶었고 그들의 절규는 마을 어귀로 멀어져 갔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서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우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앞의 정인이 실제 하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우의 헬쑥해진 얼굴과 부르트고 상처난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 때문에 그대 혼자 이 모든 고초를 겪게 하였구려. 서우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의 기다림, 억울함, 두려움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서우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에 위태롭게 꽂혀 있던 매와 비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빼어 들었다가 다시 서우의 머리에 단단히 꽂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매와 비녀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소. 그대가 나와의 약속을 그리고 이 집을 지켜주었구려. 서우는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매화나무 위, 세 번째 봄을 알리는 첫 번째 붉은 꽃송이가 두 사람을 말없이 축복하듯 아침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마당은 다시금 낯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옥시 부인이 끌려가며 내지르던 악다구니와 하인들의 울부짖음이 마을 어귀에서 멀어지자 마당을 가득 채웠던 촌장과 마을 어른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촌장은 민준과 서우 앞에 나섰습니다. 민준, 도령, 그리고 서우 아가씨, 우리 마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 큽니다. 부디 용서하시오. 마을 어른들 모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그들에게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촌장님, 오히려 이른 아침부터 나서주시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저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거운 마음으로 흩어지고 마당에는 마침내 민준과 서우 그리고 순덕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서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다 끝났다. 아가,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에 서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그런 서우를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서우야, 괜찮은 것이냐?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3년간의 긴장과 오늘 아침의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옥시가 쫓아냈던 거체의 낡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그는 그제야 어머니의 안위를 떠올리고는 서우를 부축한 채 황급히 거체로 향했습니다. 거체의 낡은 방문을 열자 차가운 방 안에서 늙은 노모가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미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옥시가 가져다 준 독이 든 탕약 기운에 휩싸여 밖에 그 큰 소란을 듣고도 깨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민주는 무너져 내리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마주한 것은 따뜻한 안방이 아닌 춥고 어두운 거체에 위태롭게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우는 눈물을 삼키며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몰래 모아둔 약재가 있습니다. 옥시 부인이 탕약을 다릴 때 저는 어머님께 몰래 진짜 약을. 서우는 지난 며칠간 옥시의 눈을 피해 읍내에 몰래 다녀오며 구해두었던 기력 회복 약재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진 구박과 감시 속에서도 서우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어머니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서우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노모를 업고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옥시가 차지했던 안방에는 여전히 그녀의 독한 화장품 냄새와 약재 찌꺼기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가장 먼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갑지만 신선한 아침 공기를 방 안 가득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 불을 지피는 동안 정성껏 진짜 약재를 다려 노모에게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날 하루 민준과 서우는 옥시가 어지럽히고 망가뜨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대청마루, 옥시의 하인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 먼지가 쌓인 기둥. 마치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묵묵히 쓸고 닦았습니다. 서우는 젖은 걸레로 마루를 닦아내며 옥시가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지웠고 민주는 흩어진 장작을 패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간의 공백과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옥시가 남긴 악취는 사라지고 서우가 정성껏 피운 맑은 향 냄새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탕약을 드신 노모도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손과 서우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그저 돌아왔구나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3년의 세월이 응축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텅 빈 부엌에서 찾아낸 얼마 남지 않은 쌀로 지은 밥과 맑은 무국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옥시가 곳간을 텅 비게 만든 탓의 반찬이라곤 서우가 겨울 내내 아껴두었던 짠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귀한 식사였습니다.
민주는 먼저 어머니께 밥을 떠드리고 이어서 서우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 한마디에 서우는 밥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부터 왈칵 쏟아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밥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마을 아낙네 몇몇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쌀 한 말, 갓 잡은 닭 한 마리,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을 의심하고 수군대던 아낙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서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그동안 서우는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서우의 손을 꼭 잡고 마당의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한 송이만 피었던 매화는 간밤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이제는 여러 개의 꽃망울을 함께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라 했느냐. 저 늙은 매화는 결코 봄을 잊지 않는다 하였지.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서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아가, 이 집을 지킨 진짜 매화는 바로 너였어. 네가 이 모진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이 집의 봄을 지켜낸 게야. 그 말에 마을 아낙네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서우의 굳건함을 칭찬했습니다. 서우는 비로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한양에서 가져온 증거들 덕분에 옥시 집안의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옥시는 관아에서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모는 서우와 민준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모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가, 그리고 민준아, 더 이상 혼례를 미룰 이유가 없겠지. 저 매화가 다치기 전에 너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겠다. 두 사람의 혼례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옥시가 팔아버린 값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비단옷은 없었습니다. 서우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가장 깨끗한 소복에 민준이 3년 전 약속의 증표로 주었던 그 매화 비녀 하나만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민준 역시 깨끗한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수백 년간 이 집을 지켜온 늙은 매화나무 앞에서 백년가약을 맹세했습니다. 마당 가득 붉게 피어난 매화꽃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향기로운 꽃비를 뿌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혼례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 민준과 서우는 나란히 마당에 서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매화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떠나는 그를 배웅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마음에는 기다림의 불안함 대신 함께 이겨낸 시련 뒤에 찾아온 깊은 평화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개한 매화 향기가 밤 공기를 타고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서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에 꽂힌 매화 비녀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과 그보다 더 따뜻한 서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서우야.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어떤 모진 겨울바람도 우리의 봄을 막지는 못할 것이오. 서우는 대답 대신 민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3년간의 길고 긴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붉은 매화는 향기를 더해갔습니다. 두 사람의 지친 영혼이 비로소 편안한 쉼을 찾는